자, 여러분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되게 낯설죠? 아니 박수 안 주셔도 돼요. 예, 낯설죠? 자, 여러분 여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프린트 드렸죠? 저희 2차 강의실은 강의실이 꽉 차서 들어오실 수 없는 정도로 꽉 차는데 다른 강의실까지 오픈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제 인문특 강의잖아요. 되게 헐빈하죠. 강의실을 넓혀놓으니까 더 헐빈하게 보이는데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쭉 민법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묘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요 김묘엽이고 자, 김묘엽이고 앞으로 1차는 전자칠판을 좀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1차는 전자칠판을 활용하는 이유가 제가 판서노트까지 다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서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그냥 보시면 되기 때문에 별로 판단하실 게 없으세요.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쭉 1차하고 2차를 같이 공부하게 될 건데요. 행정사 1차 시험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뭐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알게 되니까. 자, 2차 시험은 주관식 시험입니다. 제가 이제 1차에서는 민법 총칙을 담당하고 있고요. 2차에서는 계약법을 담당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1차 때도 보고 2차 때도 보고 1년 내내 보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차 객관식하고 2차 주관식인데 일단 1차 객관식의 경우에는 제 강의하고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 올해 100점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가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렸죠. 제가 100점을 따라고 가르쳐 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100점이 나오죠? 그럴까 하니까 하나 푹 찍어가지고 맞았다고. 예, 그래서 25문제가 나오는데 민법에서 25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못 푸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 한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량을 늘리기보다는 공부량을 줄여서 한두 문제 정도는 포기하고 푹 찍어가지고 맞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그 시험을 보시게 되면 행정학이나 행정법이 좀 어렵기 때문에 민법에서 견인을 해서 평균 60점으로 많이 맞춰드리거든요. 그래서 민법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좀 쉽게 느껴질 겁니다. 대신에 2차에 들어가게 되면요. 자, 2차에 대해서 주관식 들어가게 되면 계약법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100점이 됩니다. 계약법이라고 해서 100점이 되는데 주관식으로 쓰는 거죠. 여러분들의 합격의 당락에서 좌우하는 게 사실은 계약법이라고도 무관할 정도로 이런 부분인데 요거는 저랑 같이 또 차근차근 하시면 되니까 제가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제 강의의 특징은 1차 객관식을 공부할 때 2차 주관식도 같이 미리 들어놓고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쭉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절대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강의는 들으시고 하고 웃으시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긴장을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제 강의는 생각보다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씩 배워나간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올해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프린트를 좀 드렸거든요. 이 프린트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문 용어 정리집이 있습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조문 용어 정리집에서 용어가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강의 안 해요. 자, 그럼 이제 조문을 읽는 방법인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 첫 페이지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강의가 이 강의입니다. 이 강의가 진짜 중요해요. 이 강의를 모르면 민법 전반을 다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강의가 제일 중요하고 저는 인문특 강의 기본 강의의 축소판이 아니라 인문특강만을 위한 강의가 따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여기 부분을 공부하시는데 너무 이게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조문을 읽는 방법입니다. 자, 조문을 읽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약속을 좀 해야 돼요. 약속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거기 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쫙 보니까 여러분 조문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딜 찾아서 읽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제가 농림지역을 찾으세요 그러면 농림지역이 어딨지? 막 한참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문을 읽는 방법을 서로 약속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조문을 읽을 때에는 첫 번째는 요 앞에 여기 있죠. 제 36조. 그래서 첫 번째 조문을 읽을 때에는 뭐라고 읽는다? 조라고 있습니다. 제1조, 제2조, 제3조. 그 다음에 그 안에 가로가 있죠. 요게 제목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요? 제목.
자, 여기에 36조의 가장 중요한 제목을 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36조를 보세요. 그러면 1조부터 쭉 100조까지 있는데 36조를 찾으실 거예요. 왜? 앞에 보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딱 보시게 되니까 동그라미 1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이 있네. 네, 동그라미 1이 있고요. 저 밑에 내려가 보니까 동그라미 2가 있습니다. 어이구, 여기 보니까 동그라미 2도 있죠. 자, 그럼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를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을 때, 자, 요 밑에 써 있는데요. 항이라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읽는다고요? 항. 그래서 여기 부분을 제1항. 자, 여기를 제1항. 동그라미 1을 제1항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동그라미 2번은 그러면 몇 항이 되겠습니까? 제2항이라고 읽습니다. 제2항. 서로 약속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36조 제1항을 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36조 제1항이요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를 보시면 안 되고 여기를 보시게 되는 거죠. 서로 약속한 대로. 자, 그런데 동그라미 1번 다음을 또 보니까 뭐가 있느냐? 1점, 2점.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1점, 1점이 있고 2점이 있고, 자, 그 밑으로 또 내려가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3.4점이 있죠. 3.4점이 있습니다. 3.4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걸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호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뭐라고요? 호. 그러면 제1점은 뭐라고 있느냐? 제1호. 제2점은 뭐라고 있느냐? 제2호. 그래서 여기를 제2호라고 있습니다. 제2호. 죄송해요. 이게 제가 쓰는 건데. 자, 제2호. 여기를 제3호. 여기를 제4호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농림지역을 찾으세요라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농림지역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지역을 찾으세요라고 얘기 안 하고, 제36조, 제1항, 몇 호를 보세요? 제3호를 보세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농림지역이 나오죠. 자, 굉장히 부르기 편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를 또 보세요. 1점, 2점, 3점 밑에 보니까 가점, 나점, 다점, 라점 나와 있습니다. 가점, 나점, 다점, 라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걸 부를 때 또 뭐라 그러냐? 자, 요걸 또 약속하기를 이번엔 목이라고 부릅니다. 자, 뭐라 부른다고요? 목. 가목, 나목, 다목, 라목 해서 여기는 가목입니다. 여기는 나목, 여기는 다목. 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자, 조문집을 피세요. 제36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을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은 찾아가셔야 되는 거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다목 요거네요.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을 짠 보시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공업지역이죠.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문을 지칭하는 걸 쉽게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정리를 한 번 더 해놨습니다. 자, 제 보시게 되면 제36조라고 있는다. 제36조 제1항이라고 있는다. 제36조 제1항 제1호라고 있는다. 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이라고 있는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놨으니까 부르는 용칙을 한꺼번에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리걸 마인드 형성이 어려운 이유가 나와 있네요. 자, 리걸 마인드 형성이 어려운 이유는 4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 법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특히 러스쿨이나 자,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도 외국에서 있었던 외국 교포나 이런 분들이 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너무 어려워하는 게 이것 때문인데 리걸 마인드는 법적인 마인드 형성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요거를 갖춰야 되고 4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하시게 되면 4단계를 다 차근차근 공부하시게 돼요. 자, 1단계는 첫 번째 보시면 독일식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독일식 사고방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일본식 한자 용어가 들어갑니다. 일본식 한자 용어. 자, 일본식 한자 용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외인 민법 규정. 자, 그래서 민법 규정을 원칙 규정으로 생각하시는데 예외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생활 속의 오류 적용. 요거 때문에 이 4단계 때문에 리걸 마인드 형성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랑 같이 하나씩 차근차근 보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제가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민법. 요거는 우리나라 스스로 만드는 법이다. 수입품이다. 수입품입니다. 어디서 수입을 한 줄 아세요? 일본 강점기 때 일본법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일본은 그럼 이 법을 스스로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어디서 수입했죠?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누구랑 손을 잡았죠? 독일. 그래서 독일에서 수입해온 들어온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은 일본식의 강점식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식 한자 용어가 있고 독일식 사고방식이 들어가는 이유가 독일에서 수입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일본식이 바로 독일식 사고방식인데 독일의 사고방식의 용어는 뭐로 돼 있었죠? 일본어로 풀어 써놨죠? 그걸 다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독일식 사고방식의 일본식 한자 용어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보셔야 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저랑 같이 여기 부분을 싹 뜯어 고쳐야 돼요. 개인주의와 공동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개인주의가 여러분들 우리가 갖춰야 될 자질입니다. 우리는 무슨 자질을 가지고 있죠? 공동주의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3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에 1단계 독일식 사고방식에서 개인주의하고 공동주의가 나와 있죠. 자, 여기서부터 머릿속에 있는 걸 완전히 뜯어 고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뜯어 고쳐 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요것만 먼저 보세요.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남편의 신용카드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처벌 대상입니까? 처벌 대상이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남편은 아내의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겠어요? 아내는 남편의 신용카드를 쓸 수 있겠어요? 원칙적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쓰면 뭐가 된다? 남의 카드를 썼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자식인데 아버지가 나한테 돈을 줍니다. 아, 용돈을 줬어요. 자, 핸드폰 하나 사줬어요. 자, 그럼 그 돈과 핸드폰은 아버지 겁니까? 내 겁니까? 내 거죠. 줬으니까. 내 거죠. 아버지가 야, 너 내 집에서 나가. 내가 사준 핸드폰 내놓고 내가 준 용돈 내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가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사고방식 중에서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린 뭐로 가야 된다?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가면 가족이라는 개념이 잡히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동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뭐다? 가족. 그래서 가족은 남이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거는 공동주의적 사고방식이고 피는 피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가는 게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A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자, B가 과자를 사 먹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B가 과자를 사 먹었는데 자, B가 A 신용카드를 쓴 거죠. 자, 첫 번째 완전 남입니다. B가 A와 완전 남. 전혀 생판 모릅니다. 그런데 B가 A의 신용카드를 들고 가서 과자를 사 먹죠. 내버려 둡니까? 처벌해야 됩니까? 처벌해야 되죠. 당연히 나쁜 놈 하면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B가 A의 여자친구다.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친구 사이입니다. 자, 친구 사이에서 서로의 신용카드를 갖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것도 처벌 대상이죠. 그래서 처벌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는 B가 A의 아내인 경우입니다. 아내. 자, 아내인 경우다. 그러면 부부간에는 자, 부부간을 잘 보세요. 부부간에는 남이다 아니다. 부부는 남이다 아니다. 또 간다. 또 어디로 간다. 그냥 공동주의. 글로 가면 안 돼요. 부부도 남이다 아니다. 남이에요. 100% 남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가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었을 때 소득세. 내가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었을 때 소득세. 한 번만 내면 됩니까? 각각 내야 됩니까? 각각 내죠. 남이니까. 같이 버는 게 아니에요. 남이에요. 근데 국민연금을 탈 때 아내와 내가 각각 세금을 냈는데 연금을 냈는데 받을 때에는 한 사람 몫만 받는다. 그럼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뭐가 이제 해요 사람들이? 이혼을 하죠. 이혼을 하면 따로따로 받으니까. 그래서 부부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해서 국민연금을 하나로 주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입니다. 자, 그러면 아내가 남편의 신용카드를 쓴다. 자, 어떻게 되느냐면 당연히 처벌 대상인데 자, 민법에서 이런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민법은 원칙 규정이라고 했어요? 예외 규정이라고 했어요? 예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보면 부부간 일상적인 가사활동에 관해서 일상적인 가사활동 과자 사 먹는 게 바로 일상적인 가사활동이 되죠. 자, 요런 행위에 관해서는 서로 대신할 수 있는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규정에 써놨어요. 자, 이런 예외 규정이 하나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 때문에 자, 대신해도 된다. 남의 카드 써도 된다라는 예외 규정이 하나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요 규정이 없으면 처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 되는 거죠. 완전 남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요것도 하나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남편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서 아내가 도박자금을 변제합니다. 자, 아내가 뭘 변제했다고요? 자신의 도박자금을 변제했어요. 자, 누구 신용카드를 들고 가서? 남편. 자, 그럼 이건 처벌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거 보세요. 도박자금은 일상적인 가사 활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남이에요? 아니에요? 남이죠. 그럼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처벌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가사활동에 관해서는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 예외 규정이 있지만 일상가사를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리권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 내에서만 대리권이 있다? 일상가사 범위 내에서만. 그걸 벗어난 부분은 대리권이 없어요. 따라서 도박자금의 변제는 아내가 변제해야지 남편의 신용카드로 변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일상가사를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일상가사를 벗어난 부분으로서 원칙에 해당해서 비행위는 처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니까 모든 행위를 다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던져버리라고요. 이제서부터는 부부도 뭐다? 남이다. 자식도 뭐다? 남이다. 다 남입니다. 다 남이에요. 꼭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다 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 요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 이 경우는 뭐냐면 부부간에 자, 여러분 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증여.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내가 돈을 주는 게 뭐예요? 증여입니다. 공짜로 주는 거죠. 아무런 내가 노력의 대가가 없는데 공짜로 받는 돈이 뭐라고요? 증여입니다. 그럼 증여는 국가에서 오해 하면서 그냥 그래 너 증여받았어 증여세를 내 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걷어가요 많이 걷어가요? 많이 걷어갑니다. 40% 가까이 걷어가요. 왜? 꽁돈이니까. 나의 노력이 없이 공짜로 받는 꽁돈이니까. 그러면 증여를 하는 경우에 당연히 야 공짜로 받았잖아 하고 증여세를 묻니다. 증여세를 내라. 공짜 돈이다 라고 증여세를 내는 거죠. 자, 그럼 부부 사이에서도 돈을 주면 꽁돈입니까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야 생활비를 써라 하고 500만 원 줬다 300만 원 줬다 꽁돈이 아니에요. 꽁돈이죠? 예, 그럼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뭘 내야 된다고요?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자, 증여세를 내야 되죠. 그래서 부부 사이는 남이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생활비 500만 원 주면 300만 원 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럼 내야지. 그런데 또 이게 뭐냐면 민법에 무슨 규정이 있었죠? 일상가사 활동에선 대리권이 있으니까 일상가사를 살 때 꼭 남편이 직접 사야 돼요? 자기 돈으로 아내한테 돈을 주면서 대신 사기할 수 있어요. 대신 사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일상가사엔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거예요. 이거는 돈을 줘도 된다는 거죠. 이건 돈을 줘도 되니까 거긴 증여세를 안 물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대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세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가사 대리권을 10년 기준으로 6억 원. 자, 여러분 10년 기준으로 얼마라고요? 6억. 그래서 아내한테 10년 기준으로 6억을 내면 6억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뭘 내라? 증여세를 내라는 거예요. 왜 내? 아무도 몰라요. 왜? 기본적인 개념이 남편과 아내 사이엔 뭐다? 남이다. 남편과 아내 사이는 남이니까 남이 나한테 증여를 했다 그럼 증여세를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죠. 근데 일상가사 범위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안 내는 거죠. 예외적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범위를 넘는 순간부터는 뭘 내라? 증여세를 내라는 거죠. 그래서 10년 기준으로 총액이 6억 원이면 그걸 넘는 순간 증여를 하니까 증여세를 내라는 건데 왜 1년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되겠어요? 그러면 6천만 원. 그러니까 1년 생활비를 얼마로 잡았다? 6천만 원. 6천만 원 내에서는 아내가 제가 번 돈을 증여하더라도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니까 당연히 거기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개념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상의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개념이 잡혀 있어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개념이 안 잡혀 있고 그냥 야
아내 사이하고 부부 사이에서는 10년간 총 6억 원 이상을 내면 그때부터 증여세를 물린대. 그래? 그럼 조심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왜 물려? 그럼 6억까지는 왜 안 내? 이게 개념이 안 잡혀져 있으면 법조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 개념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이 예외 규정 때문에 일상적인 가사 활동은 대신할 수 있고 대신에 이 대신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부는 공동체다, 경제 공동체다. 이런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완전 뭐다? 남이다. 완전 뭐다? 남이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공동주의가 아니라 뭐로 가야 된다? 개인주의로 가야 된다. 예,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또 한번 돌아가셔서 좀 왔다 갔다 할게요. 자, 독일식 사고방식은 논리적이고요. 자, 우리의 사고방식은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적인 사고방식을 지금서부터 없애야 돼요. 굉장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감정적 사고방식은 없애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또 보시면 3페이지에 밑에 나와 있죠? 자, 논리적, 감정적. 자, 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칼로 푹 찔렀습니다. 제가 사람을 칼로 푹 찌르면 여러분 저는 당연히 살인죄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당연히 살인죄가 됩니다. 자, 의도적으로 칼을 사서 사람을 푹 찌르면 살인죄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남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방치했을 때. 자, 남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방치했습니다. 그럼 살인죄예요? 살인죄가 아니에요?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 그런데 아이고 어떡해 하면서 핸드폰을 끄집어내서 영상 촬영을 하고 집어넣었다. 자, 살인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살인죄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방치했어요. 그리고 자식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부모가 아이고 어떡해 하면서 핸드폰 끊어놓고 사진 찍고 딱 집어넣었어요. 자, 살인죄예요? 아니에요? 살인죄가 됩니다. 살인죄가 돼요. 근데 감정적으로 할게요. 당연히 그렇지. 남이 하고 이거 자식하고 같대?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서는 안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를 자,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논리적. 논리적. 자,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방치했습니다. 그럼 그냥 지나쳐가는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살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을 죽이려는 의사가 없었잖아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안타까워할 뿐 죽이겠다는 의사가 없죠? 살인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자, 살인죄가 되죠. 왜 그러냐면 자식을 보고 안쓰러워한다. 그냥 지나쳐서 방치하는 행위는 부모가 살인죄를 처벌받는데 이유는 요겁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무슨 의무가 있다?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남 사이에선 구조 의무가 없어요. 근데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 부모는 자식을 뭐 해야 돼?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럼 구조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다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걔는 살인의 의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구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조할 의무가 있으기를 방치한 것은 살인의 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뭐가 있다? 구조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방치하면 살인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그럼 소방관을 볼게요. 자, 소방관이 불이 났어. 사람이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소방관이 아이 무서워 하면서 사진 찍고 안 구조하러 가지 않았다. 그럼 살인죄 아니에요. 소방관은 구조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방치하면 무슨 죄가 되겠어요? 살인죄 됩니다. 아시겠어요? 살인죄가 된다고요. 근데 소방관이 휴가를 떠났어. 휴가를 떠났는데 사람이 살려주세요 하는데 구조하러 갔어. 왜 그 사람을 사람들이 칭송해요? 무슨 의무가 없는데? 구조 의무가 없는데 구했잖아요. 의무를 다한 게 아니라 호의를 베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칭찬하는 거죠. 그걸 보고 무시해도 살인죄로 처벌 안 받아요. 당연히 살인죄로 처벌받을 이유가 없어요. 구조 의무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당연히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자? 논리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거죠. 자, 우리는 공동주의가 아니라 뭐다? 개인주의다. 우리는 감정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논리적이다. 그래서 왜 그렇죠? 라고 했을 때 왜라는 것을 알아야만 진정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자 다시 2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좀 왔다 갔다 할게요. 자, 요번에는요, 분석적이냐, 척척이냐. 독일 애들은 분석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철학이 가장 많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독일에서죠. 그래서 걔는 사고방식마저도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 분석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필요가 있죠. 자, 여러분, 이 척척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한 번은 고시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자, 고시식당 아줌마들끼리 다 그래요. 아유, 그거 줘봐. 그거 줘봐. 그런데 주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그거, 저식 저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갖다 줘. 이거 맞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야, 척하면 척이지. 꼭 말을 해야 하니? 그러니까 굉장히 공동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되는, 즉 말을 하지 않아도 표현이 부족해도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 엄청난 친밀감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뭐예요? 척하면 척. 그리고 나서 새로 누가 이제 시집을 왔다 장가를 왔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어색하다가 남처럼 느껴지다가 아이고 이제 우리 집 사람 다 됐네라고 얘기하잖아요. 서로 얘기를 안 해도 안다는 거죠. 예, 그런 식의 생각은 이제 하면 안 됩니다. 척하면 척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항상 뭐라고요? 분석을 가야 됩니다. 자, 분석. 자, 그러면 우리 4페이지로 가보시죠. 자, 4페이지 가시게 되면 자, 여기 분석적 척척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동기부여 영상이 있어요? 없어요? 동기부여 영상. 보신 적 있죠? 유튜브 안 봐요? 동기부여 영상 본 적 있습니까? 있죠.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민법에서 나온 겁니다. 동기.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의사표시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의사표시가 의사표시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형적인 대화 기법입니다. 의사표시가 의사표시지.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합니다. 결혼하고 싶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자 결혼하고 싶다는 게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걸 독일 사람들은 분석을 합니다.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온다? 의사가 올라온다. 결혼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외부로 표시하는 거죠.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면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자 의사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고 그걸 밖으로 내뱉는 걸 뭐라고 한다?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행정사를 합격하고 싶다는 의사가 생겼죠? 그거를 외부적으로 표시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할 때 결혼하고 싶다, 합격하고 싶다 이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의사가 외부로 표시되는 게 의사표시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전에도 물어봤죠. 왜 행정사 자격증을 따고 싶죠? 라고 했던 여러분 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계기나 목적입니다. 자, 계기나 목적을 뭐라고 한다고요? 동기라고 합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따고 싶은 계기, 목적.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된다?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럼 시험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거나 공부를 하게 되면 고통이 따라야 안 따라요? 따르죠. 명언이 있습니다. 행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고통은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하다 보면 고통이 막 밀려오죠? 자, 그럼 참아야 되겠죠. 와, 내가 진짜 이거 이겨내야 돼. 이겨내자. 이겨내야 돼. 이겨내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자, 뭐가 부족하면 이걸 합격해야 되는 동기가 부족하면 동기를 북돋워야 되는 거죠. 넌 이거 아니면 끝이야. 네 인생이 끝나.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가 돈을 벌려면 이걸 해야 돼. 네 노후 대책도 이걸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동기가 생기면 그 동기가 약했을 때 의사표시가 약해질 수 있으니까 동기를 부여한다. 이게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를 해서 자 의사와 표시를 좀 더 굳건히 하려는 거죠. 그래서 자 동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의사를 하게 된 계기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이 얼마나 분석을 하냐면 의사표시가 뭡니까? 의사와 외부로 나가는 표시, 이걸 의사표시라고 부르고 그다음 동기는 뭡니까? 계기입니다.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보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딱 앉아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뭘 표시하고 있죠? 의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무슨 의사 표시죠? 행정사를 합격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그런데 동기는 보여야 안 보여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왜 행정사를 공부하시죠? 라고 했는데 답이 없어. 그럼 전 동기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점
점이 돼 있습니다.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다. 미지의 영역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된 계기나 목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거짓말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거짓말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아니 거짓말이지. 자, 한국식 전형적인 표현이죠. 거짓말이 뭡니까? 거짓말이지.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보시죠. 자, 사직서를 내고 싶습니다. 아우, 이놈의 회사 때리기 싫어. 월요일만 되면 뭐예요? 회사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저도 오늘 느꼈어요. 강의 가기 싫어. 자, 이렇게. 자,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강의를 다 왔죠.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오기 싫었는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시.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강의 가기 싫어. 강의 싫어. 근데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강의하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의사, 강의하기 싫음. 표시는 강의하기 싫다고 합니까? 강의를 하고 싶다고 합니까? 하고 싶다고 하죠. 자, 사직서를 내고 싶습니다. 이놈 회사 때려쳐야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야, 너 때려치고 싶으면 나가. 그러면 아닙니다. 회사에 뼈를 묵을 각오로 제가 다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내 생각과 외부로 나가는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달라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하고 있어요. 알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알면서. 이게 거짓말입니다. 의사와 표시가 다르는데 표의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알고서 얘기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는 거죠. 분석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짓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의사예요, 아니에요? 진짜 의사가 아닌 표시예요. 진짜 의사가 아닌 의사 표시.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이게 일본식 표현이죠. 진짜 의사가 아닌 의사 표시예요. 거짓말을 뭐라고 한다고요? 진짜 의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한자다 보니까 아닌을 비를 써서 진이 표시가 아니, 진짜 의사 표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비진이 표시라고도 합니다. 자, 이걸 우리나라 말로 순수하게 뭐라고 한다고요? 거짓말. 그래서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분석하는 애들도 이걸 자기만의 언어로 만드는 일본 애들도 대단한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한 거죠. 진이 아닌 표시라고만 해도 되는데, 진이 아닌 표시라고 해도 되는데, 비진이 표시라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데 어려운 이유가 이런 이유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앞으로 계속 분석을 하자, 안 하자? 분석을 하자. 자, 거짓말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친구한테 가서, 야, 거짓말이 뭔지 알아? 거짓말 좀 얘기해봐. 그랬는데, 몰라. 거짓말이지, 자식아. 그러면, 아니야.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그걸 내가 알고 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들어요? 미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 즉, 우리 정서랑은 좀 잘 안 맞다. 근데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거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2차 때도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꼭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왔다 갔다 할게요. 자, 2페이지 여러분 딱 가시게 되면 제가 이제 안 보여드려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이제 프린트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자 4페이지를 제가 펴놓고요. 5페이지를 펴놓고 자, 여러분 거기 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페이지 보시니까 일본식 한자 용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식 한자 용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거기 보니까 유럽 용어 형식과 한자 용어 형식이 전혀 다르다. 자, 유럽 용어 형식과 한자 용어 형식이 전혀 다르죠. 자, 그럼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공부할 때 또 어렵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자, 민법 제 99조를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될 내용인데 부동산과 동산이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이 뭐죠? 선생님, 부동산은 부동산이죠. 이게 또 이제 우리나라 표현이라고 그랬죠. 아니, 저 선생님 지교하다가 저 공인중개사 보세요. 부동산 써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 이게 뭐냐면 부동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용어대로 갑시다. 동산은 그럼 뭐겠습니까? 동산. 움직일 동자에 생산할 산자입니다. 그럼 움직이는 것들은 뭐라고 그런다? 동산. 그러면 부동산은 동산 앞에 뭐가 붙은 거예요? 동산이 아닌 거예요. 동산이 아닌 걸 뭐라고 그런다?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움직이는 게 뭐라고요? 동산.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게 뭐라고요? 부동산. 자, 그러면 여러분 노트북은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동산. 그 노트북 이렇게 움직이진 않지만 우리 손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동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내가 힘을 줘서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예,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자동차는 그럼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그렇죠. 시동만 키면 내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들어간다? 동산에 들어갑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그게 동산이고 동산이 아닌 것을 뭐라 그런다? 부동산. 그러면 땅은 내가 힘을 줘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표현이냐면 여기 보세요. 한자식 표현입니다. 자, 무슨 표현이라고요? 한자식. 한자식 표현은 동산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동산의 개념을 잡고 동산이 아닌 것이 다 뭐다? 부동산이다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한자식 표현인데 한자식은 동산의 단어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동산은 내가 힘을 줘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 동산이 아닌 것이 바로 아닐 부자를 써서 부동산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생산물을 동산으로 잡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즉 힘을 쓰거나 시동을 걸어서 움직이는 것들도 모두 포함되고 그 이외의 것이 부동산이라고 개념을 잡았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잡았다고요? 동산은 움직이는 거. 움직이지 못하는 건 뭐라고요? 부동산. 그런데 요놈의 조문을 보니까 여러분 이 조문은 어디서 나왔다? 독일. 조문은 어디서 나왔다? 독일. 독일에 나왔는데 자, 여기 보니까 뭐를 중심으로 잡았냐면 부동산은 뭐냐라고 잡았어요. 자, 부동산은 뭐냐라고 잡으니까 부동산을 먼저 개념을 잡았어요. 내용은 유럽식인데 뭐를 잡았다? 부동산을 잡고 토지. 자, 토지는 움직여야 안 움직여야? 부동산. 그리고 그 정착물. 그 정착물이 뭐라고요? 부동산. 토지의 정착물이 뭐라고요? 부동산. 그럼 얘는 동산을 먼저 잡았다. 부동산을 먼저 잡았다. 부동산을 먼저 잡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표현은 유럽식 표현을 갖다 쓴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을 기준으로 잡고 부동산의 개념을 먼저 정의하고 부동산이 아닌 것을 동산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조문을 읽다가 헷갈려지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부동산이 그럼 뭐냐? 볼게요. 토지. 토지 부동산이네. 자, 그럼 그 정착물, 건물. 자, 토지에 있는 건물이 정착물이죠. 요거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부동산. 토지의 정착물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수목, 나무가 뿌리 깊게 있네. 자, 요거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나무? 그가 토지에죠. 토지의 정착물이 수목인데, 자, 토지의 정착물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요. 그럼 걔는 동산, 부동산? 부동산. 뭐라고요? 부동산. 깜짝 놀랐죠? 토지의 정착물이니까 부동산이에요. 근데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뭐가 돼요? 동산. 그럼 나무를 뽑았다? 그럼 이거 뭐가 돼요? 동산.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간다고요. 자, 그 다음에 농작물, 밭대기에 있는 농작물. 자, 밭에 배추가 막 자라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배추를 보면서 부동산이라고 부른다, 동산이라고 부른다? 부동산, 토지의 정착물이니까. 뽑으면 동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의 개념을 먼저 잡지 않고 뭐부터 잡았죠, 내용은? 부동산을 먼저 잡았어요. 그래서 용어상으로 혼란이 온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이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이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두 번째 일본 용어의 뜻, 그 다음에 한글 용어의 뜻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게 바로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 용어의 뜻, 한글 용어의 뜻.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 이런저런 것들이 다 계속 걸리는 거죠. 자, 일본 용어의 뜻과 한글 용어의 뜻의 차이점이 생깁니다. 뭐냐면은 자, 여기 선의, 악의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선자가 착갈선, 뜻의. 그래서 자,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착한 마음, 좋은 뜻 이런 뜻입니다. 자, 악의는 야, 너 악의를 가지고 한 거 아니야? 악의를 가지고 있다. 나쁜 마음 가지고 한 거 아니야? 좋지 않은 뜻으로 한 건 아니야? 이런 뜻이 이제 한글어입니다. 근데 일본식 표현은 뭐냐면 뭐라고 하냐면 자, 선의는 뭐냐? 자, 선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지 못한다. 자,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선의. 아는 것을 뭐란다고요? 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많이 알고 있는 건 나쁜 거야. 많이 알고 있는 건 나쁜 거야. 자, 그래서 선의는 무슨 뜻이라고 부른다고요? 모른다. 악의는 무슨 뜻이라고요? 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선의는 모른다. 악의는 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공부할 때 선의의 제3자 그러면 모르는 제3자, 악의의 제3자 그러면 아는 제3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자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뿐만 아니라 자, 한글식으로 되어 있는 용어가 아니라 일본 용어의 뜻을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선이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아기는 안다 모른다? 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6페이지. 자, 이번에는요 2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자 용어 형식과 한글 용어 형식, 한자 용어 형식과 한글 용어 형식 엄청 중요하니까 별표를 3개 정도 치시고 요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가 없으니까요. 자, 한자 용어 형식과 한글 용어 형식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자, 한글식 표현의 경우에는 여러분 과정의 동그라미 치세요. 자, 뭐라고요? 과정. 자, 그 다음에 한자식 표현이 있잖아요. 한자식 표현은 결과에 중점을 둡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글식 표현은 뭐에 중점을 둔다? 과정. 한자식 표현은 뭐에 결과를 둔다? 결과. 자, 그러면 6.25 전쟁이 터졌는데 남침일까요? 북침일까요? 아, 이제 굉장히 괴로운 거죠, 이제. 자, 남침이냐, 북침이냐. 남한에서 침입을 당했으니까 남침이냐. 북한에서 침범했으니까 북침이냐. 남침이에요, 북침이에요? 모른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제가 굉장히 어느 모 강사분이 알려줬는데 손가락으로 손구멍을 찌르면 똥침이에요, 손침이에요. 자, 손가락으로 똥구멍을 찌르면 손침이에요, 똥침이에요? 똥침이죠? 그러면 이 침은 한자인데 과정을 본 거예요? 찔린 결과를 본 거예요? 결과를 봤죠. 그러니까 한자식 표현은 뭐에 중점을 둔다? 결과. 그러면 과정은 북한에서 침입을 했는데 결과는 누가 침입을 당했죠? 남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다? 남침입니다. 아주 훌륭하죠? 남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우리는 왜 자꾸 북침이라고 생각하느냐? 왜 헷갈리느냐? 우리는 뭘 본다? 과정. 과정이니까 북한이 뭐 했다? 침범했다. 그러니까 과정하니까 북한이 침범했으니까 북침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한자는 뭐로 본다? 결과. 남쪽이 침략을 당했으니까 뭐다? 남침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북한에서 손가락으로 쭉 남한을 향해서 푹 찔렀다. 그러면 똥침. 남한이 침범을 당한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잡지 못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붙냐면 여기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피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피. 그래서 중국어 중에서 피가 되게 많아요. 이걸 제일 해석하기 힘들어요. 피상속인. 자, 우리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죠. 그러면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한자식 표현은 결과를 중심으로 보니까 자, 결과를 중심으로 딱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상속인 하는 것은 과정이겠어요? 결과겠어요? 결과죠.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뭘 받았다? 상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결과를 상속인이 된 거예요. 자, 결과에 중점을 두어서 상속을 받았다는 결과를 주어서 우리가 상속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결과에 중점을 둔 거죠. 그러면 과정을 다시 거꾸로 올라갈게요. 자, 결과에 중점을 두시니까 과정. 누가 돌아가셨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자, 누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불러요? 앞에다 뭘 붙인다? 피. 예, 그게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상의 앞선 부분을 부를 때에는 상속인 앞에다가 뭐를 붙인다? 피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을 뭐라고 그런다? 피상속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상속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피라는 단어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피라는 단어는 어떻게 되냐? 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힘든 표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피 힘든 이유가 바로 우리는 과정에 중심을 두거든요. 근데 여기는 결과에 중심을 두니까 자, 무슨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전제. 그럼 피상속인은 뭐라고요? 상속이 되기 위한 전제. 돌아가신 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피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 그래서 피상속인, 내가 상속인이 되기 위한 전제. 누가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르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피성년 후견이 나왔어요. 자, 피성년 후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단어를 볼게요. 후, 견, 인. 후, 뒤후,
볼견, 사람인.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후견이라고 불러요. 키다리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처럼 뒤에서 막 자금을 몰래 지원해주고 돌봐주는 사람을 후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후견인이 돌봐주는데 성년자처럼 완벽하게 케어를 해줘라. 자, 그러면 돌봐주는 사람이 뭐다? 결과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성년 후견이라고 부릅니다. 자, 뒤에서 돌봐주는데 성년자로서 완벽하게 케어해줘라. 자, 그럼 걔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년 후견인. 그러면 결과로 돌봐주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의 전제로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돌봄이 필요한 사람. 그 앞에는 뭐를 붙인다? 피. 예,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돌봐주는 사람이 성년 후견이 있다는 생겼다는 결과에 중점을 두어서 필요한 전제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피성년 후견인 해서 피를 붙이고 피를 빼면 돌봐주는 사람 성년 후견인,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 피를 빼면 상속인이 되는 거죠.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좀 읽기 쉬우실걸요? 자, 여러분 미성년자 후견인. 여러분 후견인인데 누구를 돌봐준다고요? 미성년자. 이거 어렵지 않죠? 아, 미성년자를 돌봐주는 사람이구나. 과정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아이고 돌봐줄 사람이 없나 봐. 돌봐줄 사람이 생겼네. 미성년자 후견인이네. 아주 읽기 쉽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한글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 쉽고 여기 위에 피성년 후견인은 한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 어렵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되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또 2페이지로 더 살짝 가시게 되면 자, 이제 3단계. 자, 예외인 민법 규정입니다. 자, 예외인 민법 규정. 여러분 여기도 별표를 5개 넣으세요. 진짜 많은 분들이 되게 오해하시는데요. 자, 민법은 원칙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예외 규정입니다. 예외 규정. 그런데 예외 규정인데 여러분 절대 제가 여러분들이 법조인이 되셔서 하시면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때그때 다르다. 자, 뭐라고요? 그때그때 다른데요 라고 얘기하면 빵점이에요. 빵점. 법조인으로서 빵점입니다. 아, 경우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답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항상 법조인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뭐냐면 법조인은 이렇게 얘기됩니다. 예외가 아니니까 원칙으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예외가 아니니까 어디로 간다? 원칙으로 간다. 예외가 아니니까 원칙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내가 남편의 신용카드를 썼어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행정사가 되셔서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신용카드를 썼는데 이거 어떡하죠? 책임져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묻겠죠. 일상가사입니까? 일상가사라는 예외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러면 처벌받아야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예외가 아니면 뭐로 가야 된다? 원칙. 예외가 아니면 뭐로 가야 된다? 원칙. 그러면 민법은 원칙 규정이다, 예외 규정이다? 예외 규정이라고 그랬죠. 민법은 원칙 규정이다, 예외 규정이다? 예외 규정. 그럼 원칙을 어떻게 알아요? 독일식 사고방식이 원칙이에요. 독일식 사고방식이 뭐라고요? 원칙. 독일식 사고방식이 뭐라고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을 우리는 왜 몰라? 왜 몰라? 공동주의니까. 근데 걔네들 어떻게 알아? 걔네들 삶이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란 말이야.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원칙은 항상 뭐다? 써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7시에 수업하기로 했죠? 7시에 수업.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모든 수업이 7시에 일어난다. 7시부터 시작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7시 20분에 시작한다 그럼 문자가 가야 안 가요? 가죠. 그게 민법이에요. 민법은 원칙을 깨는 것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원칙이 깨어지면 민법 규정에 있는 예외가 되면 그건 예외로 적용을 하고 예외가 적용이 안 되면 그때는 다 뭐로 간다?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삶으로 가는 거예요. 삶으로. 약속에는 삶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공동주의적 생각을 다 깨버려야 된다고요. 깨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개인주의적 성향이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10년에 6억 원 정도 넘었으면 증여세를 내. 그러면 우리는 뭐가 원칙이에요? 개인주의. 그렇죠? 개인주의. 그럼 이제 예외가 있었죠. 일상가사 범위 내에서는 대신할 수 있었죠. 그럼 돈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얼마인데 10년에 6억, 1년에 6천이야. 그럼 그 범위를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어. 예외가 적용되니까. 근데 그 범위를 넘으면 예외가 아니라 뭐니까? 원칙이니까 증여세를 내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예외 아니면 뭐다? 원칙.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민법에서 예외를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면 예외가 아니면 뭐다? 원칙.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세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자, 2차 시험에도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7페이지 가시기 전에 요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자, 임대차가 있습니다. 임대차. 임대차가 이제 여러분 뭔지 잘 모르시죠? 아, 임대차가 임대차지. 야, 이게 한국식. 임대차는 임대차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자, 설명을 좀 잠깐 드릴 건데, 나중에 뒤에 나올 건데. 자, 임대차는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대여한다 그러죠? 빌려주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차용한다 그러죠? 빌리는 걸 뭐라 그래요? 차. 그럼 빌려주고 빌리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차. 빌려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빌리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차. 근데 공짜로 빌려요. 사용료인 차임을 내요. 빌리는 돈을 내요. 빌리는 돈을 내는 게 뭐라고요? 임대차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물건을 빌리고 빌려주는데 공짜로 빌려준다, 돈 받고 빌려준다. 돈 받고 빌려주면 뭐가 된다고요? 임대차. 그럼 PC방은? 임대차죠. PC방이 뭐라고요? 임대차. 컴퓨터 빌려주고 빌리는데 사용료 내야 안 내요? 내요. 임대차예요. 지금 머릿속에서 잘못 알고 있는 임대차를 던져버려요. 부동산만 임대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동산 임대차라고 불러요. PC가 토지 및 그 정착물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숲에 가서 자전거를 빌립니다. 1시간당 5,000원. 자, 그것도 뭐예요? 임대차죠? 그렇죠? 임대차를 다른 말로 렌트. 자, 자동차를 뭐예요? 렌트하죠? 제주도에 가면 그럼 자동차 뭐예요? 임대차 하신 거예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 자, 정수기도 렌트해야 안 해요? 예, 임대차예요. 그럼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내가 호텔에 들어가서 하룻밤 잤어요. 자, 그러면 호텔을 빌려줬죠? 빌렸죠? 공짜로 자요? 돈 내고 자요? 돈 내고 자죠? 임대차예요. 임대차.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 차임을 받죠? 사용료를 받죠? 그럼 차임을 증액하고 차임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차임을 예를 들어서 자, 10,000원을 받았어요. 자, 시간당 저 서울숲에서 자전거 빌리는데 시간당 얼마 받았다고요? 10,000원.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증액을 했어요. 20,000원. 시간당 20,000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날 5,000원으로 깎았어요. 경쟁이 심해서 5,000원 깎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부동산 갈게요. 자, 내가 주택에 살고 있어요. 주택을 살고 있는데 매달 200만 원 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달에 증액을 합니다. 감액을 합니다. 100만 원으로 감액할 수 있느냐? 300으로 증액할 수 있느냐? 이거 갈게요. 자, 100만 원으로 감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300으로 증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왜 그런지 얘기하셔야죠. 왜 그런지. 감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임대차는 증액과 감액을 하는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방금. 자전거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증액할 수 있고 마음대로 감액할 수 있고 이게 원칙이에요. 자, 뭐 할 수 있다고요? 마음대로 증액할 수 있고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주택 나중에 2차 가시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증액은 5% 범위 내에서 한다. 그러면 증액은 5% 범위 내에서 한다는 예외 규정을 뒀어요, 안 뒀어요? 뒀죠? 그러니까 증액은 몇 %만? 5%만. 그럼 감액은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마음대로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증액을 하니까 그러면 다음날 5%, 다음날 5%, 한 달 후에 5% 이렇게 하니까 1년 내에는 증액도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1년 지나고 나면 몇 %만 증액을 해라? 5%만 증액하는 예외 규정을 뒀잖아요. 그럼 내려가는 건 한도가 없어요. 왜? 원칙이니까. 올리고 내리는데 한도가 없는데 요 규정에만 적용되니까 그것만 증액이 5%고 내려가는데 한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외 아니면 다 뭐다? 원칙이다. 예외 아니면 뭐다? 원칙이다. 여기는 예외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증액은 있으니까 주택의 경우는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뭐다? 원칙이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때그때 달라라고 얘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예외 아니면 원칙이다. 이게 정말 중요해서 그래요. 이걸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셔야만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제대로 된 사람이 법조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야 뭐 제대로 돼 계시는데 법조인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뭘 집어넣는다? 예외. 예외 아니면 다 뭐다? 원칙. 이렇게 가시면 돼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다 예외 아니면 원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7페이지로 갈게요. 여러분 그냥 공부는 재밌게 하는 거예요. 공부는 재밌게. 복습은 고통스럽게 하시고 공부는 저랑 같이 재밌게 하시고. 자, 그럼 7페이지 갈게요. 자, 7페이지 딱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인데요. 원칙인데 자, 이게 뭐라고요? 원칙. 원칙인데요. 그 원칙 중에서 예외가 있어요. 그럼 예외만 외우시면 나머지는 원칙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자, 요거 볼게요. 요거부터 먼저 보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갑은 자, 남자분인데 남자 결혼을 하고 싶어요. 메리 결혼의 의사로 지금 동거 중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자는 엔조이의 느낌으로 지금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데, 자, 남자는 우리는 이제 부부다라고 생각하고 동거를 하고 있고, 여자는 아니야, 엔조이야. 이렇게 해서 우린 썸 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자, 갑이 이제 우리는 부부 사이야라고 생각해서 을의 동의 없이 갑의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해버립니다. 자, 갑이 뭐 했다고요?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했죠. 그럼 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귀속은 누구 때문이죠? 갑 때문이죠. 그래서 갑의 귀책사유라고 부릅니다. 이 혼인신고를 한 갑의 귀책사유. 자, 그러면 고의로 신고를 했던 실수로 신고를 했던 이 갑한테는 뭐가 있다고요? 이 사단이 나게 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귀속되는 사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민법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의, 과실. 고의로 했든, 즉 지 혼자 착각을 했다는 실수에 의해서 혼인신고를 했든 의도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든 고의나 과실로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죠. 됐죠? 그럼 요때 이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 당연히 이 혼인신고는 유효라고 봐야 되겠어요? 무효라고 봐야 되겠어요? 무효죠. 효력이 없어야 돼요. 자, 효력이 없어야 된다. 없을 무자를 써서 뭐라고 한다고요? 무효. 이 혼인신고 무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자, 을이 저쪽 이제 해외로 한번 여행을 가려고 자, 주민등록 등본을 한번 떼보니까 갑자기 남편으로 갑이 나오는 거죠. 자, 을의 입장에선 화들짝 놀라면서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뭔 거야? 하니까 자, 을이 이 혼인신고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자, 갑의 자식이 있어요. 돌싱이었네. 예, 돌싱이었어요. 자, 갑의 자식이 자, 학교에 내려고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니까 엄마가 을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갑도 혼인신고를 해놨는데 갑자기 딴 여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혼인신고 한 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죠. 괜히 했어. 이 여자랑 딴 여자랑 결혼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이 혼인신고는 뭐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애초에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책 쌓이는 자, 귀책 쌓이는 자를 포함해서 효력이 애초에 없으니까 누구나 무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갑도 이 혼인신고보다 무효다. 갑의 자식도 이 혼인신고보다 무효다. 을도 이 혼인신고보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갑의 어머니도 이 혼인신고보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 뭐냐? 이건 여러분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민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지금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수업 등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자, 민법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효는 잘못이 있는 자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모르면 민법 자체의 조문을 읽을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볼게요. 그렇구나.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자, 을이 이 혼인신고 무효다. 그럼 누가 주장해야 돼요? 을이 이 혼인신고 난 의사가 없었다 주장해야 되고, 갑이 이 혼인신고를 할 때 을의 의사가 없었다 라고 주장해야 되고, 갑의 자식도
이것은 무효인 혼인신고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이죠, 공식. 자, 그 다음에 무효는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자, 무효를 주장하는데 보세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혼인신고의 당사자인 갑한테 가서 이거 혼인신고 무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갑의 자식이 이거를 알고 자기를 엄마라고 생각할까봐 자, 을이 갑의 자식한테 가서 야, 나는 네 엄마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네 엄마가 아니야. 이 혼인신고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혼인신고의 당사자인 갑과 을뿐만 아니라 이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사실을 몰랐던 제3자, 선의의 제3자, 혼인신고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의의 제3자 모두에게나 다 무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무효를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을과 갑이 있는데 자, 을이 가만히 있어봐. 야, 너 저번에 나한테 줬던 반지, 이미 선물한 반지. 자, 뭐 한 반지? 이미 선물한 반지. 너 이거 혼인 반지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에이, 가져가 하면서 자, 무효니까 내가 너랑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 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자, 뭐가 된다? 부당한 이득이 되니까 야, 반환해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야, 혼인 반지 내놔. 그러면 혼인 반지를 부당한 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무효가 되면 아무런 계약이 없던 게 되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으면 정당한 이익이 아니라 부당한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려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 선물. 야,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제 자동차를 또 사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혼인의사로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얘기한 거였어? 그럼 하지 마. 갑도 을한테 그럼 나 안 할래 하고 자, 여러분 이행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약속을 했지만 이행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네 가지 공식입니다. 자, 이게 민법 전에 없는 네 가지 약속된 공식이고 그 원칙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자, 첫 번째. 무효는 잘못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모두 포함해서 누구나 무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가 있고 누구나 주장하다 보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죠? 증명해야 되는 거죠. 증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무효는 서로 간에만 무효입니까? 다른 제3자 사이에서도 다 무효입니까? 제3자 사이에서도 다 무효입니다. 그리고 자, 이미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것은 정당한 이득이 아닌 거죠. 부당한 이득이니까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공식입니다. 그러면 자, 민법 규정이 있어요. 자, 민법에 딱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다 아실 건 없고 쭉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8페이지 딱 보시게 되면 자, 민법에서 이런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규정. 여러분 여기 딱 보니까 자, 우리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 가나다라는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보니까 잘못이 있는 쥐책사 있는 사람도 주장할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 누구나 주장하다 보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되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 당사자, 알고 있든 모르든 제3자에게 모두 주장할 수가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된다.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것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자, 민법에서 이런 규정이 하나 딱 써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자,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입니다. 뭐지? 자, 통정한 의사표시는 뭐냐면 허위는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허위 표시라는 건 뭐예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을 통했어요. 정을 통했다는 얘기가 서로 입을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입을 맞췄다는 얘기가 서로 짜고 친다는 거예요. 짜고 치는 거짓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통정허위 표시. 자, 짜고 치는 거짓말. 이게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경우냐? 자, 아버지가 저한테 부동산을 하나 증여한대요. 증여세가 40%야. 아버지 40% 세금 내고 싶지 않죠. 자, 그런데 매매라고 한다 그러면 매매계니까 양도소득세가 20%야. 자, 그러면 자,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너한테 거짓말 좀 짓게.
증여를 하고 싶지만 무슨 계약서 하나 쓸게. 매매계약서. 거짓말했죠? 그 다음에 자식도 아버지 저도 같이 짜죠. 저도 증여라는 의사는 알겠는데 매매 계약서를 쓰겠습니다. 그럼 서로 간에 거짓말을 했죠. 서로 같이 짰어요, 안 짰어요? 짰죠. 계약을 통정할 표시라고 합니다. 자, 근데 나중에 다 공부하실 될 건데, 자, 그 조문에 이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는,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시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무슨 규정이다? 예외 규정이다. 무슨 규정이다? 예외 규정이다. 그러면 요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적용된다? 원칙. 그렇죠. 이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절대 민법 규정이 없습니다. 예외 규정 적용이 안 되면 나머지는 다 뭘로 가면 된다? 원칙. 자, 그러면 갑과 을이 서로 거짓말을 짜고 쳤습니다. 분명히 증여하겠다는 생각을 있지만 매매계약서 썼죠? 자, 그러면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있대요. 자,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귀책 사유, 잘못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원칙을 모르면 못 풀어요. 원칙을 알아야 되죠? 자, 우리 원칙은 뭐라 그랬어요? 무효는 누구나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예,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왜? 규정이 없으니까. 두 번째, 주장을 누구나 하다 보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에, 자, 당사자 간에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고, 원칙은 제3자도 선의의 제3자, 악의의 제3자 모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었죠. 모두에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누구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라고, 누구한테는 주장, 이게 대항이 주장인데 누구한테는 주장하지 못한대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대요. 그러면 누구한테는 주장할 수 있어요? 원칙. 당사자와 누구에게는 악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는 게 당연히 깔려 있는 겁니다. 당연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자, 108조의 예외에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자, 원칙으로 돌아가서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와 악의의 제3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 원칙이니까. 예외가 아니면 다 뭐로 간다? 원칙. 이게 돼 있어야 돼요. 그때그때 다르다는 말을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2차 딱 수업 들어갔어요. 자, 질문을 던졌단 말이에요. 한 학생이, 그때그때 다르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외가 아니면 다 뭐로 가야 된다? 원칙. 예, 그렇게 꼭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민법 조문은 예외 규정인데요. 예외 중에서도 뭐가 될 뿐이다? 기본, 기초가 될 뿐입니다. 예외 규정 중에서도 뭐가 된다? 기본이 될 뿐이고, 기본이 될 뿐이고, 예외 규정이 기본, 예외 규정 중에서 기본이 될 뿐이고, 아셨죠? 원칙 규정은 절대 아닙니다. 민법은 무슨 규정이다? 예외 규정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 규정을 모르면 예외를 모르는 거니까 원칙적인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정도 하시고 우리 이제 3단계까지 끝났고 잠깐 쉬었다가 자, 9페이지 4단계로 들어갈게요. 9페이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